오케이. 그러면 또 오늘의 마지막 2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환경 설정해서 또 딥러닝의 기본 단위가 되는 MCP 뉴런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 MCP 뉴런이 퍼셉트론의 기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음 같은 이제 그림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점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의 이제 마지막 2시간의 목표는 이제 MCP 뉴런에서 퍼셉트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점을 이제 살펴보는 것을 오늘 2시간의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랑 우리 맞춰보면 방금 전에 이제 49페이지 2.2절의 단순한 논리회로를 이제 했는데, 요거를 이제 왜 했는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좀 상세하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일반적인 틀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이제 궁극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이제 컴퓨터가 기존의 여러 가지 이제 특수한 장치들을 이제 대체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논의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 논리 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입니다. 여기서 컴퓨터라고 할 때는 어떤 임의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컴퓨터이기 때문에 전화도 할 수 있고 음악을 듣고 웹서핑을 하거나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일반적이고 범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컴퓨터는 논리회로의 조합입니다. 2005년 발표된 어느 논문에 따르면 낸드 게이트 조합만으로 개념적인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제 범용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컴퓨터의 기본 단위가 낸드 회로라면 엔드나 낸드나 5월 단위를 만들 수 있는 MCP 뉴런을 조합하면 개념적인 컴퓨터를 만들 수 있고,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무언가를 이제 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논리 회로를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유의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엔드나 낸드나 5월이 되는 이런 그 매개 변수들을 누가 설정했는가가 문제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뭐 0.5, 0.5, 0.7 이런 값들을 설정했는데, 이런 거는 일종의 해법에 해당합니다. 어떤 해당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정했는가가 관건입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런 해법과 지식 자체가 그냥 우리가 강제로 심어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기계학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법을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 한계를 극복한 이제 사례가 1958년의 퍼셉트론이고, 우리의 논의는 이제 1958년의 퍼셉트론으로 이어지고자 합니다. MCP 뉴런이 매개 변수를 학습하려면 1950년대 후반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때 MCP 뉴런의 학습 능력을 부여한 퍼셉트론이 발명됩니다. 세포 수준이긴 하지만 이때 인공지능이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퍼셉트론은 데이터를 통해 매개 변수를 스스로 학습합니다. MCP 뉴런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에 따른 오차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스스로 조절하는 부분이 학습 알고리즘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출력값은 MCP 뉴런에서 논의한 대로 가중치와 편향으로 구성된 매개 변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개 변수를 스스로 갱신해 정답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학습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1958년의 퍼셉트론을 구현을 해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틀 자체는 MCP 뉴런이 퍼셉트론의 틀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여기에 이제 학습 능력을 이제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 이제 새로운 셀을 이제 삽입하고 1958년 퍼셉트론의 논의로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퍼셉트론이 MCP 뉴런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학습을 위해서 구현을 약간 좀 다른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을 이제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로 설정을 하고요. 객체 생성자를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W와 B 값이 설정된 예정이기는 한데 아직 설정은 안 됐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자리를 잡아 두겠습니다. 요거는 그 우리가 그 확인을 위해서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할당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할당을 하고 싶은 경우에 할당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값이 없을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셉트론을 그 함수처럼 이제 호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 만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x를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한꺼번에 다음과 같은 이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랑 w의 내적을 이제 수행하고요. 그리고 공식을 좀 b를 좀 정리해서 이쪽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수정하면 이제 요게 이제 한꺼번에 이제 수정을 하는 게 반영이 좀 어려우니까 일단 이제 b를 이쪽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 z를 if 했으면 이제 한꺼번에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만들고요. 최종적으로 ys를 이렇게 이제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스타일이 다른데 궁극적으로 이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의 진리표 입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드 뉴런을 퍼셉트론 기반으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W는 위에서 정의한 이제 W 엔드 그리고 B는 마이너스 B 엔드로 설정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부호를 바꾸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엔드를 XX를 이제 한꺼번에 넘겨가지고 출력을 이제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이 엔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같은 이제 그 출력이 이제 발생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y end라고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게 모두 다 이제 동일한 값임을 이제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assert 문을 이제 통해서 그 다음과 같이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assertion에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좋은 거고요.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제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출력을 이제 발생했는가 다음과 같이 하고요. 요거는 이제 assertion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하는 이제 오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게 잘 된다면은 assertion 예외를 이제 보실 수 없을 거고 만약에 제가 일부러 이제 틀리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틀리면 이런 이제 assertion 예외가 이제 발생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출력이 발생했을
했기 때문에 이게 틀렸는가를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스타일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그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죠. 어설션은. 그래서 이제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잘 된 것입니다. 먼저 잠시간 이 코드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존의 그 여기까지 이제 구현하시면 MCP 뉴런은 이제 그대로 구현한 건데 약간 이제 스타일이 다릅니다. 잠시간 이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분 50초짜리 배경음악 하나 틀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그 아까랑 이모저모 다른 점이 있는데 왜 그렇게 달라졌는가? 그 점을 이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로직을 구현할 때랑 비교를 해보시면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이제 포문을 통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값을 끄집어냈습니다. 이런 이제 방식은 좀 비효율적인 방식이죠. 이제 직관적이긴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1958년 퍼셉트론을 구현할 때는 그런 비율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요 진리표의 입력을 그냥 2차원짜리 행렬로 바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을 받아서 바로 연산을 수행했는데 이런 연산이 이제 여전히 내적 연산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논의할 때 요 Z를 이제 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그 연산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더하기를 수행할 수도 있는데 X와 W를 각각 벡터로 보고 두 개의 내적으로 연산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 둘 중에 어느 거든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 내적 연산으로 이제 표현하면 여러 개의 입력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표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문헌들에서는 취합하는 과정을 대부분 입력과 가중치의 내적으로 표현합니다. 지금은 입력 X가 벡터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후 실제 데이터를 읽어왔을 때는 입력은 2차원의 디자인 행렬입니다. N개의 특징으로 표현되는 X가 S개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N개의 특징으로 X를 표현한다는 것은 X가 벡터일 때와 같지만 그러한 X가 S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계학습에서는 디자인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럼 X는 다음과 같이 행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떤 텐서를 영문자로 표현할 때 2차원 이상의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0차원인 스칼라와 1차원 벡터의 경우에는 소문자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의 x는 대문자로 표기했습니다. 이때 가중치는 특징과 1대1로 대응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n개의 벡터입니다. 이 경우 내적 연산을 수행하면 x가 벡터 또는 행렬일 때 모두 다 같은 방식으로 z를 구할 수 있습니다. x가 벡터일 때는 z가 스칼라 값이고 행렬일 때는 벡터 형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과 관련해서 그 현재의 사례를 한번 이제 맞춰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리표 입력을 다음과 같이 이제 제공했는데 그러면 이제 진리표 이제 입력이 x1하고 이제 x2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이런 식이 이제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것과 그 각각 이제 W랑 W1이랑 이제 W2 요런 하나의 이제 단일한 벡터가 이 전체와 이제 각각 연산이 이제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내적 연산을 이제 수행하면 이쪽에 가로 방향하고 각각 이제 W와 이제 2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연산이 이제 수행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W1하고 X의 첫 번째 표본하고 첫 번째 표본의 첫 번째 속성하고 되고, W2와 X 첫 번째 표본의 두 번째 속성과 내적 연산이 수행이 되고요. 그게 이제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표본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내적 연산을 이제 수행하면 한꺼번에 다음과 같이 연산이 이제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표본의 z 값부터 네 번째 표본의 z 값까지 한 번에 이제 연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보시면 이제 4바이 2 행렬인데, 얘와 이제 내적 연산이 되기 위해서는 W가 이제 2바이 1의 형태를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워지고 지워지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4바이 1짜리 행렬이 이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문을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냐면, 이거를 이제 포문으로 하나씩 뽑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는 요 W랑 일일이 내적 연산을 하는 건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이 행렬하고 벡터의 이제 내적 연산을 수행하면 한 방에 여러 개의 샘플에 대해서 그 내적 연산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로 달라진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달라진 점은 요 B가 아까는 이제 Y 쪽에 여기에 있다가 B가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건데요. 그 점은 이제 어떤 점이 이제 고려가 되었는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B는 아까 활성화 시점에서 중요한 값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공식을 약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과정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Z를 B와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살짝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를 0으로 만든다면 공식이 더 깔끔합니다. Y의 결과값은 변함없지만 이제 Z를 0과 비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Z-는 Z에서 B를 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W와 B 모두 뉴런의 특성을 결정짓는 매개 변수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Z를 구할 때 매개 변수를 한 번에 반영하고 활성화 단계에서는 단순히 0과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확실히 보다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식을 편의에 따라 정리했을 뿐 의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간단한 공식의 정리니까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요거를 Z 빼기 B로 바꾸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쨌든지 간에 이제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Z 다시라고 한다면, Z 다시를 이제 0으로 이제 비교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림을 그릴 때도 그냥 이렇게 이제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공식 정리한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 정리로 인해서 그 다음 같은 이제 정리와 이제 표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 모형의 표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Z를 구할 때 이제 B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W와 B를 한 번에 사용해 Z-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B 혼자 빼기라서 모양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기로 바꾸고
b는 부호를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합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원래 b와 다르기는 하니까 이것도 b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전체를 풀어서 표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b 위치만 왼쪽 끝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때는 표기하는 위치만 바꿨습니다. 나머지는 wx로 표현되었는데 b 혼자만 다릅니다. 그래서 b에게 w0라는 새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이제 b가 가중치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w0만 x가 곱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통일하기 위해 x0를 곱해줍니다. 이때 x0 값은 무조건 1입니다. 1이면 곱하기에서 아무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x0를 추가하는가 싶을 텐데요. 그래야 전체 모양을 wx로 통일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체를 다음과 같이 한 번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wx 합계를 구하는데 예전에는 i 값이 1에서 시작했다면 이제는 새로 추가된 편향, 즉 w0를 포함하기 위해 i가 0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z 전체를 그냥 원래대로 xw의 내적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때 가중치 w에는 이전과 달리 w0, 즉 편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력 y는 z값이 활성화를 거쳐 결정됩니다. 활성화 함수는 액티베이션의 약자 a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활성화 함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여러 가지 활성화 함수가 등장합니다. 일단 지금은 계산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z는 가중치가 입력에 적용된 값입니다. 편향 b를 z를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논의를 거쳐 b가 w0이고 따라서 wb를 합쳐 w-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문헌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스타일을 사용하거나 두 가지 방식을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출력 y는 입력 x의 함수입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이때 함수는 매개 변수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개 변수는 그리스 문자 세타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세타는 가중치와 편향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때 편향을 w0라고 하면 전체를 그냥 가중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으면 매개 변수와 가중치는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편향에 대해 따로 명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공식의 정리만 이제 수행이 된 건데 이 b를 이쪽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이제 b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이제 위쪽에서 이제 구현할 때를 보시면 요 MCP 뉴런을 이렇게 구현할 때는 요 b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요 b를 요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이제 b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이제 0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end에서 설정했던 요 b 값이 뭐 얼마가 됐든지 그때 이제 0.7로 이제 설정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퍼셉트론을 구현할 때 b가 이쪽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z가 이제 0이랑 비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정의했던 b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지 이제 동일한 효과가 이제 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도 이 부분을 금방 마음을 바꿨는데요. 이제 해당 부분 이제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48페이지에서 그 식 2.1번에 요 b를 세타라고 이제 표기를 이제 했는데 이거는 이제 틀린 건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인데 조금 넘겨 보겠습니다. 5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제 세타를 마이너스 b로 이제 바꾸는 과정을 52페이지에서 방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B 다시 이게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세타라고 하는 이제 표기로 이제 소개를 이제 드렸는데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B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자기 마음이죠. 뭐 갑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으니까요. 자기 마음이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왜 이렇게 구현했는가 상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부분이 남았네요. 넘파이의 외열 기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새로운 셀을 하나 위쪽에다가 추가해서 이 넘파이 외열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셀에서 위 또는 아래쪽에 새로운 셀을 그 임의의 시점에서 추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새로운 셀을 추가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임의의 그냥 10개짜리 배열을 이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numpy where이라고 이제 요게 대해서 5보다 작은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산술 연산이 원소별로 수행되기 때문에 비교 연산과 같은 논리 연산도 원소별 연산이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5보다 작은 0부터 4까지는 이제 참이 되고 절반이 참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거짓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참 또는 거짓에 따라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참인 경우에 참, 거짓인 경우에는 거짓이라고 만약에 이제 바꾸고 싶었어요. 그러면 numpy where 함수에다가 참인 경우에는 true인 경우에는 참이라는 값으로 바꾸고 false인 경우에는 거짓이라는 값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하면은 한꺼번에 참 거짓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사용하면 for과 if 문을 한 방에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로 된 벡터라든지 행렬 같은 이런 텐서들 이런 애들을 이제 텐서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 텐서 기반의 연산을 수행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넘파이를 통해서 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numpy 이제 외열 함수는 이런 거겠죠. z가 이미 이제 s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z에 따라서 실제로 y를 출력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y의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로 이제 귀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z를 0과 비교한 다음에 0보다 크면 1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1로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numpy where를 쓰면 한꺼번에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MCP 뉴런의 구현을 좀 더 세련되게 바꿔봤고 그리고 요 XS라고 하는 표기를 도입한 이유는 입력 어떤 임의의 개별 입력을 이렇게 표기하면 그런 것들이 S개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복수 입력을 배치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배치 단위로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포문을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요 배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의 음차죠. 묶음이나 이제 다발을 뜻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묶음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뭐 얘를 왜 클래스로 구현했어? 이거는 이제 다음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퍼셉트론은
MCP 뉴런하고는 다르게 학습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학습을 하려면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되냐면 내부에서 요 W와 B가 있고 그것을 변화해 나간다 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학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학습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바로 기억력입니다. 즉, 이전의 상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변화시키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MCP 뉴런은 학습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제공해주는 W와 B를 그대로 사용했지만 퍼셉트론은 내부적으로 이 W와 B를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학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퍼셉트론한테는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적으로는 타당한 형태가 객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의 경우에는 MCP 뉴런과는 달리 객체의 형태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보다 짧은 코드인데 실제로 논의할 내용이 좀 있었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잘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학습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면 이제 됩니다. 그러면 AND가 이제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구현이 올바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뭐 NAND나 OR은 뭐 굳이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퍼셉트론의 학습을 구현하는 부분에 논의를 집중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퍼셉트론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취합하고 활성화하는 거는 이제 동일한데요.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발생한 출력이 과연 정답일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퍼셉트론에서 발생한 출력은 정답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모형의 출력 또는 예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바라는 거는 정답과 같기를 바라는 건데 그건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하고 예측이 같지 않으면 뭔가를 바꿔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계속 틀리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게 바로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으로는 학습 알고리즘 구현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퍼셉트론의 출력은 1-1 두 개의 이진 분류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이 1일 때 예측을 1로 하면 정답을 맞추는 것이고, 그래서 오류는 0입니다. 정답이 1일 때 예측을 -1로 하면 오류는 2로 0이 아닙니다. 나머지 두 가지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류는 0 또는 +-2, 총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오류가 없는 경우는 정답을 맞추니까 가중치가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오류가 0이 아니면 가중치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명한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퍼셉트론의 학습 알고리즘은 오류에 따라 가중치와 편향, 즉 매개 변수를 갱신하며 정답에 근접해가는 방식입니다. 오류를 기반으로 학습률과 각 특징 크기를 반영해 특징별 가중치 갱신 값을 결정합니다. 먼저 갱신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학습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류는 0 또는 +-2의 값입니다. 갱신을 할 때 절대값 이만큼씩은 너무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갱신 간격이 너무 크면 정답을 사이에 두고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갱신의 간격이 너무 작으면 주어진 학습 횟수 이내에 정답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학습률이 설정되면 정답을 향해 점차 좁혀나갈 수 있습니다. 학습률은 학습 환경에 해당하며 학습 매개 변수와 달리 기계학습 모델이 학습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능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가중치를 위한 장치로서는 특징 벡터의 값을 갱신값에 곱해주는 것입니다. 초기 가중치가 0으로 시작하는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류가 2이고 학습률을 1로 설정하면 갱신값은 플러스 2입니다. 만약 이 값을 그대로 각 특징의 가중치를 갱신하면 모든 특징의 가중치는 동시에 2가 됩니다. 초기 가중치와 달라지긴 했지만 모든 가중치가 같은 값을 갖게 되면 지능적인 동작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지능은 정보를 차등해서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입력을 같은 값의 가중치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입력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특징에 맞게 가중치를 갱신하는 방법으로서 퍼셉트론은 갱신값에 각 특징값을 곱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성값에 따라 각 가중치도 다르게 갱신됩니다. 각 특성에 따라 가중치가 적절하게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는 것이 의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퍼셉트론이 MCP 뉴런을 학습하는 방식을 최초로 제시했는데 이런 방식이 유일하거나 최고의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퍼셉트론이 제시된 이후 여러 발전이 뒤따르게 됩니다. 최고의 방식은 아니지만 이제 처음에 이제 제시됐던 이제 방식이니까 간단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현을 해보고 효과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요 델타 값은 이제 갱신 값을 의미하고요. 오류는 아까 정답과 모형의 출력으로서의 예측이고 이게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인 학습률은 우리가 그냥 설정을 해주는 걸로 하고요. 세 번째 요인은 이제 입력 벡터를 곱해주는 이제 이런 이제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면 정답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답을 사이에 두고 정신사납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가 있는데 요게 이제 예측인 거죠. 근데 얘가 정답을 맞추면 좋은 거고 정답을 못 맞추면 안 좋은 거겠죠. 근데 정답을 맞추거나 못 맞추거나는 어디에 주로 달려 있는가 하면은 매개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잘 설정되면 이 함수가 입력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서 원하는 출력을 낼 테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출력을 낼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공식을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학습은 종종 이제 fit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XS와 이제 YS를 이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률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이제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가중치를 일단 먼저 초기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XS에서 S와 이제 N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이제 알아내겠습니다. 그럼 이제 S 바이 N짜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N이 이제 특징의 개수고 S가 이제 표본의 개수입니다. 표본의 개수고 특징, 특성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W는 X의 특성의 개수의 1대1로 대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W의 초기 값을 설정하겠습니다. 일단은 0으로 초기 값을 설정하겠습니다. 분석이 이제 용이하게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가중치를 초기화하는 것은 벌써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초기화를 이제 하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각 S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포문을 통해서 모형의 이제 출력을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류라고 하는 것은 정답과 모형의 이제 출력의 차이입니다. 아니 근데 가만히 있어봐. 요거를 안 하려고 아까 막 뭐 열심히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니?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비효율적인 걸로 다시 돌아가서 구현하는 거야? 그거는 이게 그 실제 초창기에 제시됐던 알고리즘 자체가 이 개별 표본별로 오류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에 충실하게 일단 이제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실제로는 이런 능력을 부여했지만 알고리즘에 맞춰서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구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류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 오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가중치를 갱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W를 뭔가 이제 그 매개 변수를 이제 갱신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류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있으면 갱신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큰 틀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구현한 것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만큼 갱신하겠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구현하신 거고, 그래서 요게 기존의 비폭의 매개 변수인데 뭔가 갱신값이 설정돼서 애프터의 매개 변수가 되기를 이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더하기로 해도 얘가 양수 또는 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더하기로 해도 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서 보시면 이 오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처럼 1과 마이너스 1로 규정하면 정답을 맞추는 경우에는 오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오류가 0이 되면서 비포 더하기 0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맞췄는데 뭘 바꿔요? 맞췄으면 그대로 잘 해야 되겠죠. 근데 틀린 경우가 문제죠. 틀린 경우에 그대로 하면 계속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류를 보면 2나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의 값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2나 마이너스 2로 바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런 다른 조치 없이. 그러면 처음에 이 초기의 상태가 이제 0인데 예를 들어서 오류가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면 모든 값이 그냥 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바뀌기는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논의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가중치를 부여하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중치가 이제 같은 입력이라도 다르게 부여가 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팔로워 수에 비슷한 이제 비유하면 조금 더 공감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팔로워가 많은 사람은 이제 인플루언서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김치찌개 먹고 싶다. 뭐 BTS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전 세계 김치찌개 재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진 않겠죠. 그죠? 근데 팔로워가 별로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아무도 신경 안 쓰겠죠. 그리고 팔로워가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전혀 신경을 안 쓰겠죠. 전혀 영향이 없겠죠. 그래서 이 가중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입력이 들어와도 이 입력의 변화량에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부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반영해야 되는가, 긍정적으로 반영해야 되는가 이런 또 방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보신다면 마지막 슬라이드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마지막으로 본 상태 이제 보시면 여기서 동시에 모두 다 2가 된다면 모든 입력을 그냥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값이 달라지긴 했는데 과연 그게 지능적인 동작을 하는 것인가 입력에 따라서 이런 어떤 의구심이 이제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를 뭔가 다르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1958년에 선택한 것은 입력 자체가 각각 다르니까 그 입력을 곱해주는 방식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갱신을 할 때 여기 각각의 입력 벡터를 이런 식으로 곱해 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각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갱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성에 맞춰서 갱신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이게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1 또는 0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어떤 건 이제 2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0이거나 뭐 이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는 이제 꺼지고 켜지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갱신이 가파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습률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이제 조정해주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학습률은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제 학습률을 여기를 이제 곱해주겠습니다. 만약에 학습률을 설정 안 하면은 그냥 학습률 1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1을 곱하면 그냥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학습률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을 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횟수를 우리가 지정하고요. 이 전체적인 부분을 학습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하도록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학습 횟수만큼 이제 이런 이제 학습이 반복되도록 이제 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구현을 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이 학습마다 과연 이제 W와 B가 어떻게 바뀌는가가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몇 번째 학습인데 그때마다 이제 W와 B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점을 이제 관찰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몇 번째에서 이제 W의 값이 이제 얼마고 B의 값이 이제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학습이 안 된 상태죠. 안 된 상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학습이 이제 될 때마다 W와 B가 이제 바뀌는가 이런 점을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관찰하는 코드를 삽입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알고리즘 구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습 알고리즘이 진짜로 동작하는지를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end를 우리가 W_end랑 B_end를 심어줬는데 이제는 심어주지 않고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의 W와 B 값을 심어주지 않고요. 여기서 end에서 XS랑 Y_end로 학습을 이제 시키고요. 학습 횟수는 임의적으로 정하겠습니다. 10번 이런 식으로요.
또 학습률 같은 경우에도 적당히 이제 적당한 값으로 정해서 학습을 이제 시켜보겠습니다. 네, 갱신이 제대로 안 됐네요. 요 지점은 이제 거의 다 완성하셨는데 약간의 이제 버그가 있어. 여기 갱신에다가 x를 곱해주는 부분이 잘못되군요. 여기다가만 곱해야 됩니다. b에는 곱하면 안 되고요. 약간 버그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아까 제시하면서 살짝 버그가 있었고 요 xi를 요쪽에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존에는 and랑 w랑 b를 우리가 강제로 심어줬는데 이번에는 학습을 통해서 and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거 같고요. 여기서 이제 w랑 b 값도 출력해서 좀 오류가 있었네요. self w, self b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이제 출력이 되고요. 다음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